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분과 오늘 함께 할 건데 요새는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면 그냥 이 뉴스 따라 움직이는 거 보면 그리고 또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한 달 뒤에 그냥 잠에서 잠들었다가 깨고 싶다 이런 결말만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때 이제 마음의 위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마음의 위안을 아주 따뜻하게 주는 분 LS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니요. 못 지내는. 잘 못 지내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네. 정말 예측 불허인 것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요새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 투자가 원체 뭐 완전히 예측의 범주에 있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참 어렵다. 네. 근데 변동이 너무 커서 관세 영향 이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 뭐 관세부가 다 예상은 했는데 이제 관세는? 너무 센 거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좀 시장이 더 이게 네. 놀랬던 건 그거 같아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랬는데 일단 관세율 자체가 높아요. 네. 그전에 우리 예상보다 높았는데 예. 우리는 사실 FTA랑 무관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호관세하면 관세가 없어야 정상인데 FTA 체결 국가 중에 제일 높아요 한국이 또. 근데 그만큼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계산 방식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 관세율을 정한 방식이 네. 우리가 관세를 50% 매기는 것도 아닌데 단지 그냥 우리나라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이만큼 나고 수입액이 이만큼 있으니까 뭐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 되게 단순한 계산식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근데 우리만 억울한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다 억울하죠. 베트남은 46%, 중국도 굉장히 높은 54%인가요? 그거 맞아버렸으니까. 그래서 결국엔 미국에서 수입을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은 그냥 피해를 다 고스란히 입는 그런 방식으로 돼서 이거는 예상을 전혀 못했죠. 사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거라고는. 네. 그래서 한국은 좀 낮을 줄 알았는데 그게 네. 좀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놀랐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제 관세를 굉장히 이제 고율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이 좀 깨갱할 줄 알았는데 중국이 깨갱한 게 아니라 중국이 그냥 맞대응으로 같이 세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트럼프가 되게 당황한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그래서 트럼프는 더 질렀고 시진핑도 또 질렀죠. 그러다 이제 끝났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124, 뭐 145.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무역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관세율이 우리 예상도 훨씬 벗어났고 중국의 대응도 되게 예상을 좀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상을 벗어나면 시장 놀래잖아요, 항상. 그래서 아마 이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변동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당황을 했다. 네. 지금 뭐 리슈어링도 리슈어링인데 이 미 국채 시장도 자기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너무 당황을 네. 해서 지금 그러면 요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전반전은 중국과 미국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쪽에 좀 더 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라운드는 끝난 것 같은데 사실 중국이 판정승한 거 아닌가? 둘 다 진 거예요. 사실 이긴 사람은 없는데 왜냐하면 다 피해잖아요. 뭐 중국이라고 피해 안 보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저렇게 버틴기기로 나가버리니까 아마 트럼프가 좀 물러섰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물러선 거 중에 하나가 상호관세 90일 유예시켰죠. 근데 네. 자존심이 있어서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애플 아이폰도 빼버렸잖아요. 결론은 뺀 거고 그게 너무 타격이 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판정 패가 결정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또 나왔죠. 오늘 뭐 자동차주 올라가는 거 보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자동차 부품도 우리가 이것까지 관세 매기면 좀 힘들 것 같다. 생산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빼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자꾸 한번 세게 때린 다음에 자기네가 불리한 건 빼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트럼프가 이겼다고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트럼프는 또 언제든지 반격 카드를 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또 펀치를 날리겠지만 일단 1라운드의 강대강 기조는 사실상 끝났고 예, 거기서 일단 트럼프가 판정패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일개 행정부 때도 요 관세 따라서 증시 변동성이 있었었거든요. 네. 지금 그러면 요 관세 관련해서 초기 바짝인지 계속적으로 그래도 가져가야 될 리스크라고 염두에 둬야 할지 어떻게 이건 보여야 계속 될까요? 리스크죠. 네. 리스크일 수밖에 없고 트럼프도 이런 일이 발생할지를 뭐 100% 예상은 못했겠지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건 본인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네. 시장 급락할 때도 좀 참아라.
예, 이런 얘기를 좀 계속 했던 거고 자꾸 월가보다는 이제 메인 스트리트 이제 실물 경제를 챙기겠다는 얘기를 자꾸 했거든요. 그 얘기는 주식시장 빠져도 일단 뭐 그거는 상반기 내가 그냥 감당하겠다. 그리고 모든 거 그냥 바이든 탓으로 돌려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이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임 초기 때문에 이게 좀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달 했다고 지금 딱 3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미국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또. 적어도 저는 올해 말까지는 끌고 갈 이슈인데 다만 이제 너무 초반부터 너무 세게 달린 거예요. 너무 세게 우리 예상보다도. 그래서 국채 시장이 그 금리까지 급등할 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 이제 투입해가지고 금리 시장 조금 이제 진정을 시켰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본인 생각보다는 훨씬 변동성은 컸지만 이 관세 리스크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임기 내내 그리고 트럼프 정책 자체가 되게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하워드 러트닉 그 상무장관이 장 시작 전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애플 아이폰 이거 관세 영구 면제가 아니라 나중에 반도체 관세 발표할 때 같이 들어간다. 근데 그 시점은 한 달 후라 그랬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트럼프가 뭔 소리냐 다음 주에 발표한다. 그게 뭐냐면 이게 관세 정책에 대해 서로 앞뒤도 안 맞고 되게 막 이렇게 좀 즉흥적인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안심한다 싶으면 트럼프가 날려버립니다. 뭔가 좀 의도적인지 몰라도 이게 한 달 후에 발표하는 거랑 다음 주 또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갑자기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 달 후에 발표하는 건 트럼프랑 합의가 된 걸 텐데 그걸 몇 시간 만에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시장이 이거 어라 좀 또 뭔가 좀 방심하는 거 아니야? 예, 자기가 좀 불리하다 또 생각했는지 다음 주에 어쨌든 이제 발표하는 걸로 바꿔버리는 그런 전략을 펼치는 거 보면 이런 흐름은 이게 어쨌든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이어지고 근데 내년엔 중간 선거가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막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뭔가를 세게 하더라도 올해까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술주 투자로 굉장히 소확개미 분들도 힘들어 하시는데 현 시점에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요? 아니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AI 때문에 지금 미국 기술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 흐름을. 근데 이것도 있어요. AI,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올랐던 게 대체제가 없었어요. 당시에. 한국 시장은 별 볼 일 없었죠. 중국도 별 볼 일 없어요. AI 하면 그냥 미국밖에 없으니까 이게 대체제가 없으면 밸류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았지만 그에 뒤따라오는 게 이제 고밸류 부담이죠. 고평가 부담. 근데 그 고밸류도 결국에 대체제 없으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성과가 좀 좋았던 건데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AI나 이 관세 때문에 주가가 일단은 뭐 많게는 반토막까지 났잖아요. 그럼 이걸 내가 들고 있다면 뭐 예를 들면 엔비디아나 메타나 아마존을 내가 들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크실 수밖에 없어요. 네. 다만 관세는 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좀 논외로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AI가 상처를 입을까 과연 관세 때문에 뒤로 후퇴할까. 근데 트럼프는 어쨌든 AI를 계속 지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대신에 미국에 투자하라는 얘기죠. 이분 스타일은 이제 미국에 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 대체제라고 했을 때 딱히 이렇게 딱 부각되는 게 뭐가 있나요? 딱 없었죠. 없죠. 그러니까 AI 지금 하면.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중국이 하나 생겨버렸죠. 아하. 딥시크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런 말씀도 좀 해드릴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작년만 해도 대체제가 아예 없었는데 근데 이 딥시크부터 사실 시작은 했죠. 분야에 대한 대체제가 아니라 이제 그 필두로 한 것에 대한 그죠. 대체제를 말씀하신 거군요. 근데 갑자기 중국이 가성비로 나와버리니까 중국 홍콩 증시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밸류를 빼버려요. 거기서. 이제 그때 시작한데 이제 뒤에서 관세까지 때리고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 떨어지니까 미국에서 돈 빠져나가는데 빅테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트럼프가 그래도 AI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그죠. 하고 있는 그래서 상황이니까. 트럼프가 지금 AI에 대해서는 어쨌든 적극적이고 일론 머스크도 AI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 오늘 엔비디아도 AI 슈퍼컴퓨터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있던 것처럼 방향은 바뀌지 않았어요. AI랑 큰 틀 그리고 AI를 저는 더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 게 어쨌든 오늘 나토가 팔란티어랑 뭐 계약했다 막 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AI로 국방 산업을 이제 지원하는 그 소프트웨어 같은데 내용은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나토가 미국의 국방에서 지금 방위비 늘려야 되는데
그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팔란티어랑 손을 잡았다는 건 되게 이거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네.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폭락장에서 AI 주들을 선택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좀 선택할 거냐, 요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애플도 그렇고 지금 아마존, 메타 이 기업들, 얼마 전에 구글도 AI 지출 제어하긴 했어요. 우리 지출 안 줄인다. 좀 걱정했던 게 지출 줄이면 어떡할까 이 걱정을 했는데 지출 줄이지 않는다고 또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 걸 보면 AI에 대한 부분은 끝나지 않았고, 또 우리 한국이나 뭐 전 세계가 요즘에 아시겠지만 지브리 열풍이 좀 불고 있잖아요. 막 네. 그 카톡 푸사도 바뀌고 네.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 재미삼아서 할 수 있지만 산업으로 보면요, 재미가 있어야 사람이 써요. 이게 퍼지는 데는 그냥 그러니까 챗GPT 좋다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중은 안 됐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쉽게는. 이번에 좀 달라졌죠. 지브리 때문에 나도 해볼까? 그러니까 무료로 맞아요. 3번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되니까 아예 그냥 한 달 끊어보자. 근데 그거 하다가 AI 검색까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못 빠져나가요, 사실. 사람이 한 번 이제 편리함을 느껴버리면. 그러니까 지브리가 이게 매개체가 됐는데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맞아요. 그래서 그 샘 알트만도 그랬잖아요. GPU가 좀 녹아내리고 있다. 심지어 그 얘기는 AI 의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분위기죠. 그래서 기술주 투자하신 분들 저는 좀 힘을 내시되, 다만 올해는 너무 큰 성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후퇴하지 않는 이상 시장 참가자들이 높은 점수를 일단 미국 증시 전체에 못 줘요. 달러 자산을 이제 빼고 있으니까 그 옛날처럼 밸류 회복이 좀 당분간은 어렵거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잘 나와도 안 믿습니다. 이거 관세부가 전에 나온 실적 뭐 우리가 믿을 수 있어?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면 2분기, 3분기 또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나와가니까 버티시면 좋겠는데 이 구간에서 좀 몇 달 횡보하는 건 좀 인내를 해야 된다. 근데 아시겠지만 22년도에도 나스닥이 35% 빠져서 메타가 70% 빠졌어요. 고점. 근데 어떻게 됐죠? 2년 후에 다 뚫어버렸죠. 근데 그런다는 건 아닌데 그런 좋은 기업들이 싸게 이제 내려왔을 때 좋은 가격에서 분할로 적절하게 투자하시면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미국 기술주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 관세 영향을 계속 받아서 이제 실적이 계속 꺾일 수 있는 기업인지 이거는 확인을 또 해봐야 되고, 실적 발표 통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관세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AI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작년에 메타가 나머지 빅테크 제끼고 제일 성과 좋았던 게 AI로 돈 버는 거 보여줬거든요. 이 두 가지만 명확하면요, 이번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빠질 때 이렇게 또 폭락장에 안 올 수는 없어요. 또 올 것 같아요. 언제든지 오거든요. 한번 또 부러질 수도 있는데 그때 도망가지 마시고 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님의 권유 종목은 아닌데 네. 그 M7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 그냥 딱 봤을 때 얘네 AI 전략 너무 좋고. AI로 보면 저는 일단 메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AI로만 돈 보면. 버는 거. 왜냐면 확실히 보여줬고, 네. 그 다음에 AI주는 아니지만 AI도 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잖아요. 근데 여기는 AI랑은 조금 이제 연결고리가 약하지만 그래도 테슬라가 그리는 그림은 저는 왜 좀 좋게 보냐면, 일단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가 친한 것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플러스를 줘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이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다 만들거든요. 미국 판매 제품은. 그래서 관세 충격이 세계에서 제일 작아요. 자동차 회사 중에. 제일 적죠. 그리고 요새 둘이 사이 좀 안 좋아지는 거 약간 안 좋아지기는. 양상이? 근데 주말에 그래도 뉴스 보니까 UFC 같이 보던데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아니 뭐 좋아도 뭐 그렇잖아요. 부부끼리도 할 말을 하잖아요. 뭐 불만 있으면.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니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예요. 둘 다 사업가죠.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그거예요. 분명히 UFC 보면서 그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나 이것 때문에, 이 관세 때문에 이 부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이거 나 피해 크다. 형 나 너무 힘들어. 이거 힘들어. 이건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이거 미국에서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오늘 딱 나왔잖아요. 자동차 부품 관세 면제 고민 중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 둘 사이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트럼프고 일론 머스크도 나름대로 요구사항을 하는데 그걸 관철시킬지는 그거는 뭐 별개의 문제죠. 근데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가장 좀 미국 내에서는 피해가 좀 적은 업체 중에 하나니까 괜찮지 않을까. 제일 걱정되는 건 중국이 보복할까 봐.
그건 좀 걱정되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것만 제외한다면 M7 중에선 좀 메타나 테슬라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으로 조금 더 가깝게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고 기대했던 대로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 상반기 좀 전개 영상을 좀 큰 그림에서 그려보려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는 그거예요. 저는 한국 증시는 어쨌든 이제 저번에 2200까지도 갔다 왔지만 2400 이하는 굉장히 콘크리트 바닥입니다. 여기가 쉽게 안 무너져요. 저번에 계엄 선포 때도 2350 갔다가 바로 급반등했고 네. 이번에도 2400 깨자마자 바로 급반등 나와서 어쨌든 되게 2400만 깨지면 폭락했던 그 장세가 금방 회복되는 좀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만큼 거기선 또 저가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거기가 PBR 0.8배밖에 안 됩니다. 0.8배면 옛날 금융위기보다 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워낙 뭐 지난 2년간 또 성과도 안 좋아서 싸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저는 오히려 지금 훨씬 편하다. 미국보다. 예, 밑에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작은 편이에요. 한국은. 그래서 위도 열리긴 좀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한국이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이냐 한국 선택하냐 하면 사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올해만큼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은 아직도 매수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거든요. 주식 비중이 작년에 워낙 많이 줄어가지고요. 예,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10조 샀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10조에서 20조는 더 사야 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력이 있다. 그러면 지난주에 그 지수 2200 갔을 때 연기금이 4천억 사더라고요. 그날 그냥 다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런 일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연기금이 방어 역할을 할 거니까 한국 증시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위는 몰라요. 위는 뭐 트럼프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것까지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바닥은 좀 확고해졌다 정말. 이 콘크리트 바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상당히 좀 미국에 비해서는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확고해졌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거 같이 이제 바로 여쭤볼게요. 삼성전자가 올해는 좀 그 1분기 그 실적치 좀 잠정 실적치 나왔잖아요. 네. 예상보다 좀 좋았는데 이게 근데 또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관세 때문에 미리 막 사둔 것 때문에 진짜 찐 실적은 하반기에 나온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거는 맞는 말씀인 게 1분기는 뭐 약간 그 관세 때문에 좀 미리 이게 그 항공편으로 보낸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그래서 갤럭시 쪽 사업부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외해야 되고 결국 중요한 건 반도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또 갤럭시도 어쨌든 관세 면제 대상이니까 뭐 그것도 좀 다행인 것 같고 거기다가 지금 그 반도체도 일단 돌아서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이렇게 딱 한번 다 훑어보니까 공통된 의견이 이제 결국 반도체 가격이 좀 올라간다. 그리고 공급은 준다. 공급은 크게 안 늘려요. 이게 되게 크거든요. 옛날에 자꾸만 반도체가 힘들었던 게 업황 안 좋은데 공급 늘어나가지고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공급을 안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단이 여기도 되게 단단해진 거고 그 다음에 삼성에 좀 아픈 손가락 두 가지 있잖아요. HBM 아직 공급 못하고 파운드리. 근데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1분기가 바닥이라고 다들 보더라고요. 좀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지금 TSMC 의존도가 높은 건 알고 계시니까 삼성이 수율만 조금만 더 잡아주면 저는 미국 고객사도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뉴스 보니까 퀄컴이 삼성에 다시 맡길 수도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뭐 우리가 믿을 수는 없죠 100%. 근데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건 삼성도 파운드리는 조금 뭔가 최악은 지나간 것 같다. 최악이면 더 나쁠 게 없는 거기 때문에 더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좋은 거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고리가 이제 HBM 이제 엔비디아 진짜 들어가는 건데 정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양치기 소조된 이건 완전 느낌이지만 그래도 빠르면 2분기 말 예, 늦으면 3분기 초 정도로는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끝났고 어쨌든 HBM3 12단짜리가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이제 공급망에 합류를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삼성의 좀 리스크가 완화가 되겠죠. 물량은 적더라도.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도 기대할 게 있으니까 5만 원대는 걱정할 주가는 아니에요. 사실 삼성전자. 근데 항상 고민이 6만 원 넘으면 그 위로 못 가더라고요. 이걸 열어주려면 이런 숙제를 좀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는 결국엔 7만 원, 8만 원 가기 위해선 2분기 말이나 3분기에 파운드리나 아까 엔비디아 요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HBM과 파운드리 이렇게 좀 같이 살펴봤고 자
2차 전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각사 수장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올해는 좋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님은 요거 심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았으니까 조금 나아질 거다. 인지 네. 정말 뭔가 나아질지. 네, 이거죠. 요거 좀 그러니까 나아진다는 거 그거예요. 작년보다 나아진다는 얘기로 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뭐 환경이 뭐 갑자기 전기차가 대량으로 팔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악보다는 좀 나아진다.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좀 1분기까지는 재고가 좀 많아서 근데 2분기부터는 재고가 줄면서 좀 재고 확충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좀 올해 환경이 좀 나아지는 부분으로 전망은 하는데 다만 그거는 뭐 변동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예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 중요한 게 리튬 가격 같아요. 일단 리튬 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리튬 값이 올라야 이게 차례차례 다 올라가더라고요. 뭐 양극재 가격, 배터리 가격까지. 그렇기 때문에 리튬 값 올라가는 게 일단 좀 신호가 되지 않겠냐. 근데 아직까지 뭐 리튬 값은 큰 변화가 없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래서 저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예상은 좀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뭐 우리 예상보다 훨씬 혹독한 환경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캐즘도 좀 심하게 왔었고. 다만 올해 1, 2, 3을 보면 1, 2월까지나 뭐 3월까지 데이터를 보시면 이 전기차 데이터 나쁘지 않고 특히 유럽 같은데 테슬라가 안 팔려서 그렇지 데이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조금 변수가 하나 생긴 게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이건 트럼프의 한마디로 풍선 효과인데 우리한테 나쁜 풍선 효과예요.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니까 갑자기 유럽과 중국이 손잡으려고 그래요. 둘이 뭐냐면 유럽이 작년에 중국 차에 전기차에 고유관세 때렸는데 언론 보도가 갑자기 나온 거 뭐, 관세 없애고 이 가격 밑으로 팔지 말자. 이걸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관세가 좋거든요. 우리 입장에선 중국을 확실히 규제하는데 이걸로 바꾸면 중국은 관세 이제 부담이 없어져요. 사실상 이 밑으로만 안 팔면 돼요. 예, 가격을 얼마로 정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되게 또 우리나라 전기차 그래서 이거 뉴스 지난주에 나온 날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LG엔솔 급락했죠. 기아가 급락하고 좀 안 좋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좀 이것도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을 건드니까 이쪽이 풍선 효과 생겨서 이 오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풍선 효과가 우리한텐 반작용으로 또 약간의 유럽에서 점유율 뺏기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만 저는 그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걸 떠나서라도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유럽 시장에서 지금 중국 CATL에 많이 뺏기고 있어요. 계속 지금 점유율이 줄더라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LFP 배터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악재긴 하지만 관건은 LFP를 저는 빨리 좀 해서 이걸 좀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걸 내놓는다면 거기서 저는 좀 나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 LG엔솔이 제일 먼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배터리는 지금도 뭐 이렇게 상황이 썩 좋은 건 아니고 지금도 안 좋은 뉴스들 쏟아지지만 그거죠. 여기서 그러면 더 뭐 얻어맞을 게 또 있나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버티시길 바라겠고 이렇게 수급이 비어있고 안 좋은 섹터는요 조그만 좋은 호재 나오면요 순식간에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아무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뭐가 될지 모르지만 좀 한번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좀 힘들지만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사님한테 연달아 질문해서 커피 한 잔 드시고 목을 치세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여쭤보느라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지금도 또 이사님 좋아한다고 막 박수로 모십니다. 짝짝짝짝 이런 분도 계시고 저도 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되는데 제가 오늘 지금 저도 방송을 보느라 못 봤네. 지금 시장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이 정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올랐네요. 코스닥만 좀 빠지고. 코스닥은 약보합 정도인 것 같고. 아마 그 바이오가 어제 좀 많이 올라서. 예. 그렇게 좀 전개가 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그리고 저희 구독자이자 저희 취재원분이 매번 라방을 보시는데 이사님 본 중에 제일 밝은 표정이라고 저랑 같이 하셔서 신나. 네, 예,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인데 저도 이사님이랑 방송하면서 이렇게 가깝게 앉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거리감이 또 가까워지니까 더 친밀한 느낌이 들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 이제 굵직한 기업들 실적 줄줄이 이제 발표를 할 건데 1분기 실적 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신다면요? 아 근데 1분기는 정말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안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안 믿잖아요. 잘 나와도 그 관세 때문 아니냐. 그래서 좀 평가절하하는 것 같고,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월마트에서 아마 그 얘기를 했어요.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 못 낼 것 같다. 왜냐하면 월마트는 중국산 제품이 있고 60%나 돼요. 지금 145% 때렸는데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보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그 원인은 트럼프의 좀 공격적인 관세 때문이니까. 그래서 이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봐도 트럼프 관세 때문에 피해받을 기업들 있잖아요. 요건 또 따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관세 영향은 1분기에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실적이 더 잘 나올 겁니다. 왜 미리 당겨서 이걸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죠. 1분기 좋네? 이러면 안 되시고 오히려 그런 기업들은 분류를 해서 2, 3분기를 더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기업 IR 담당자가 나와서 어떤 멘트를 하는지 관세에 대해서 요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뭐 테슬라도 있을 거고 우리는 현대차 이런 이제 관세 영향 그대로 받는 회사들 있잖아요. 요걸 분리를 하나 하시고, 두 번째는 관세 영향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그 미국 같은 데도 미국 내수만 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중국 공급망과 관련 없는데 미국 내수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미국 공급망이 아닌데 미국에서 부품 수입하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하는 산업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건설 회사들, 우리나라 주택 건설은 뭐 사실 아무 상관 없잖아요. 또 엔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은 관세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을 그냥 믿어야죠. 그대로 믿고 가이던스도 믿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이런 분류가 하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 트럼프 때문에 수혜받는 게 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조선, 방산 이쪽이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선 철강주가 저는 수혜주로 보는 게, 미국의 철강 산업들이 있지만 관세 때문에 이들은 보호될 거예요. 그럼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 관세 때문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해외 철강 회사들은 피해 보지만 미국 회사는 수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관세 여부 때문에 실제 수혜를 받은 게 맞는지 이런 걸 이제 발언을 통해서 또 검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누셔서 실적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긴 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관세 때문에. 그래서 관세 피해를 보는 업종, 오히려 수혜 보는 업종, 그 다음에 중간에 무풍지대, 요걸 꼭 각 나눠서 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는 첫 번째죠. 관세 피해 받는 종목은 앞으로 실적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분기 그 실적 착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 잘 나온 게 오히려 또 경계감을 더 높일 수 있어서 이걸 좀 분리해서 좀 보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요 조선방산주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희 오늘 라이브 방송 들어와 계시는 매도는 예술이다님도 방산주의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하다. 여전히 이제 뭐 어제장도 그렇고 좀 랠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보유자의 영역일까요? 지금 접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보유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것. 아니, 신규 접근은 어쨌든 계속 저는 말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후에 어찌됐건 많이 오르면 한번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히 오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방산주 그렇게 잘 갔잖아요. 중간중간 한 20%씩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좀 돌바락지였죠. 그 작년 12월에 계엄 선포 때문에 방산주가 한번 박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 다시 다 회복됐죠. 근데 올해는 뭐 그런 일은 없다 하더라도 이후에 어찌됐건 간에 뭔가 이슈가 터지면 한번 조정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든 이런 이제 방산주들 너무 오른 건 지금 뒤늦게 쫓아가진 말자. 다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선 내 아이디어가 끝나지 않았으면 보유하는 게 맞고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산을 우리가 좋게 보는 건 그거죠. 우리나라 방산 투자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핵심은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갑자기 한국 무기 좀 사용하는 거 조금 고민해 보겠다, 줄여야 되겠다, 이러면 파셔야 돼요. 그거는 되게 안 좋은 악재죠. 왜냐하면 그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죠, 유럽에서 미국 무기를 이제 미국에서 빠져나가니까 그 대체제로 이제 유럽에서 자기네가 직접 한번 방산 좀 지출 늘리겠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유럽은 그동안 방산 투자를 안 해놨거든요. 전쟁이 없어서 공장 가동이 안 돼요. 당장 필요한데. 그래서 한국이 무기가 제일 가성비가 좋으니까 뭐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 다 사가거든요. 그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요. 근데 오히려 더 늘어나겠죠. 방위비 지출 늘리니까. 그래서 그 스토리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 요즘에 조용하지만 중동도 있고요. 뭐 동남아도 있고, 여기에 조선도 방산까지 지금
포함이 되는 그림이니까 아직 스토리는 끝난 건 아니다. 다만 그 스토리가 유지되는지 갑자기 이렇게 흔히 상처가 생기는지 이거를 이제 보유자분들은 매일 이제 뉴스 체크하면서 봐야 되고, 그래서 그게 그 뉴스를 보셔가지고 요 기본 과정이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딥시크 터졌잖아요. 사실은 딥시크 터졌다고 AI 지출이 준 건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많이 오른 AI 주한테 야 이거 지출 계속될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때 그 후로 변압기가 꺾여버렸죠. 그 잘 나가던 변압기가 요즘에 변압기 얘기 좀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할 만한 뭐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일단 주가가 높을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좀 방산준 조심하자. 지금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 여미사님을 보내드려야 되는 때가 와서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염블리 여미사님 픽 2025 단 하나의 종목을 뽑는다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단 하나의 눈여겨보는 단 하나의 기업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려는데 제가 우회적으로 질문드리는 아니 단 하나는 좀 그렇고 단 하나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으로 보면 미국 철강주 좋게 보고 있고요. 뭐 특정 기업은 제가 얘기하는 좀 그렇지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관세 수혜주가 돼버렸어요. 오히려 또 미국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핵심 그거잖아요. 미국에 공장 많이 지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철강 제품 많이 들어가는데 되도록 그것도 미국산 걸 원하니까 그럼 미국 철강 회사들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저는 좀 이렇게 돌아온다면 사실은 이제 성장성 면에서는 저는 여전히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조선과 바이오예요. 조선 바이오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좀 좋게 보지만 다만 가격까지 생각하면 저는 올해는 좀 건설주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아까도 왜냐하면 건설 업종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도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하방이 되게 단단한 것 같아요. 더 나쁠 건 별로 없는데 지금 내년에 누가 봐도 착공 늘어날 것 같거든요. 공급 절벽이에요 지금 내년에 딱 보면. 그러면 대형 아파트 만드는 회사들이 더 나쁠 게 있나? 그리고 관세도 영향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평가까지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평가 쪽에서는 이제 대형 좀 건설주 좀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성장주 있잖아요. 성장주 측면에선 조선과 이 CDMO라 그러죠. 보통 우리 위탁 생산하는 그런 쪽이 좀 낫잖아. 그러면 결국 삼성바이오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쪽이 좀 그래서 저는 뭐 기업을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좀 국내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쁘시지만 종종 저희 주토피아 들러주세요. 이사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도움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염승한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